첫 번째 주자로 선정해 주셨다면서요. 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사실 저는 그 질문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그게 있으니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과학자지 네. 사랑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Hello, Leonard. Do you like my bongos? If it disagrees with experiment, then we come. 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만들자면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생존자는 이 방 안에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과학자인 나야. 이제 내가 뭔가를 누를 텐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좀비는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죽을 운명이 시간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한두 마디 이 몇 마디야말로 인류가 다시 문명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어야 할 텐데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극단적인. 이런 거죠. 벌써 재밌잖아요. 이런 거죠. 그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좀 전에. 혹시 완전히 죽었을지 모르니까 인공호흡을 해주겠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서로한테. 네, 서로에게. 사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남의 생각합니다. 말을 들어줘라. 네. 그래서 정석영 작가님은 저는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면 이빨 잘 닦자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영화스럽다. 예전에 그 강제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빨 잘 닦고 의관을 깨끗이 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빨 날마다 밥 먹고 닦을 수 있으면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 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사랑은 서로 정의할 수 생각하는 없으니까. 사랑이 다른데 이런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아,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이렇게 메이저 하셨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 철학 전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정도 철학자들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쓸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외력이 가해지죠. 이걸 작용 네.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엔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비트겐슈타인. 그렇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의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이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이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건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왜?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끝판왕이 왔네요.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직 21살이에요. 네. 파인만이. 만약에 남준 씨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앨범 발표하는 날. 첫 쇼케이스에 네, 그때 오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뮤지션은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제일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은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어릴 적 히어로였던 그 이제 나스나 에미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첫 1년차 때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져요. 네. 그럼 지적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이 등이 들어왔다는 건 지적사항.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요. 진짜. 또 얘기하다가 또 잠깐 불이 켜지면 또 지적사항. 근데 발표하는데 갑자기 불이 전부 다팍 이제 그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정서영 작가님은 자 본인의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해요. 제일 안 왔으면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박찬욱 감독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막 내릴 때쯤. 중간쯤 둘째 날 괜찮아요. 아예 안 오시면 또 서운하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안 오시고 만약에 안 봐주신다면 제가 작품한 또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둘째 날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에.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럼요.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네. 김사학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계에 막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이분들하고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오면 다 꼬여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승영 근데 작가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극한 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되네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시일도 많이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맞아요.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그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회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네요.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현존하지 않고 그랬던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맞네요. 네.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화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2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거겠죠.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야,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네. But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strong and powerful. E prendersi carica degli altri.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완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성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파인만은 딱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욱 교수님은 괴물 같은 인간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거는 사실 프랑켄슈타인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주제는 누군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데다가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저도 역시 괴물을 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볼까. 역시 이거 이과 분들이 언제나 좋은 쪽으로 낙관적인 그런 미래를. 그러네요 또. 오늘 제가 주제를 잡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우리 장항준 감독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 사인만. 여기 멤버 아니에요 이제 파인만? 사인만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What I cannot create라 그랬는데 내가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즉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이번 그 아이스 시리즈의 주제는 인간이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즉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인간을 만드는 사람이죠. 바로 작가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작가들이. 생명을 불어넣죠, 생명을. 그 알쓸 신잡 시리즈를 하면서 그 뭐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제 김영하 작가였어요. 작가님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지. 이렇게 아는 게 많지? 맞아. 그래서 이분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 인간을 관찰해야 돼. 그렇죠. 인간들을 계속 관찰하고 인간의 행동과 심리와 그들의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연구할 사람은 바로 작가라고요. 그 사실을 내가 이분을 만나고서야 깨달아서 작가가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 그때부터는.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데요? 저 물리학자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지금 김영하 작가님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렇게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는데 결국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가고 그래서 나는 괴물 작가를 이야기해보자. 이 작가는 이름 앞에 언제나 천재라는 단어가 붙어 다녀요.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그냥 같이 다녀요. 이상.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그 이상은 누구인가? 이상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상 시인은 1910년생이에요. 일제강점기로 들어간 그 바로 그 해에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었고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 그 시가 더 무서워. 그 시가 진짜 무서워. 그 시가 무서워. 괴물이잖아, 괴물. 그렇죠. 그 뜻을 모르고 봐도 그냥 그 자체가 주는 되게 독특한 울림이 있어요. 이게 라임 같기도 하고 읽는 것 자체가 어떤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끔 잠자리에서 애한테 이제 시를 읽어주는데 애들이 이상 시 되게 좋아해요. 그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읽어주신 적 있어요? 그거 되게 읽어주면은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게 이렇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애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음요를 그냥 느끼면서 읽으니까 왜 1 나오던 2단 왜 계속 나와? 막 몇 번째까지 나와?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따라서 자기도 막 하고 아이들의 눈으로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나도. 이상으로 인물을 정하고 굉장히 행복했다는 소문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왜인가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상 시인이 얼마나 물리학을 사랑했고 우리 같은 부류구나. 이공계였어 이제 보니. 이공계 사람이죠. 이공계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씩 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찐 이공계였구나. 그래서 표지부터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맞아요. 이거 딱 보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행렬이잖아요, 행렬. 그렇죠? 저는 행렬을 보면 양절하게 떠오르거든요. 벌써 행렬을 보면. 이렇게 행렬하고 흥분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아니 시 표지에 저런 게 있는 시인이 없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본인은 계속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학 진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당시 경성 고등공업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 학교가 나중에 이제 서울 공대가 되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건축학과에.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수석 졸업을. 그러니까 수석 졸업을 하자 당시 총독부에서 특채를 해요. 총독부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네. 조선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그렇겠네. 출세의 가도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실제 그때 몇 가지 글도 쓰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최초의 장편 소설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입선도 돼요. 어이구.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시절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딱 이 순간에 최악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게 1931년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었죠.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상의 작품들은 바로 폐결핵 선고를 받은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 여기저기에는 바로 이 폐결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네. 한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조선 총독부의 건축 부서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호련히 저 황해도로 요양을 갑니다. 요양을 하다가 또 여기서 경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다방을 열게 되는데 참, 좀 특이하죠. 제비다방. 제비다방이죠. 이름도 제비다방인데 다방이라는 것이 당시 굉장히 선진 문물이었고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다 그래요. 그때는 다방이 이렇게 막 되게 지식인들이 모이고 살롱 같은 개념이겠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롱이라고 했잖아요. 당대의 지식인들, 당대의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돼서 이상이 자신을 이제 알리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만난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천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문에 글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로 그 신문에 연재를 한 그 시가 바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배운 오감도라는 시죠.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옛날에는 신문이 한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면 낭비란 말이 있나요? 시 하나를 실으려면 굉장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편집자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기회를 얻은 거네요. 그래도 신문사에서는 좀 이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문의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배우는 이태준, 김기림, 정지영 이런 사람들이 편집국장 같은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을 되게 호의적이었고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이상을 지지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 거리에서 이상이 체포됩니다. 일본 경찰에게. 왜? 그 이유가 석연치가 않은데. 그리고 뭐 조선인이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인이고 거정 수상자로 붙잡혀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채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어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풀려나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사실 이상의 이 짧은 인생을 보면 정말 조금 반짝 자기가 인정받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기가 잠깐 있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은 적은 별로 없는 평탄치 않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오래 생존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분의 정말 그 괴물 같은 면, 독특한 면, 이 면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 이상 시인의 이 시가 무슨 상대성 이론과 물리학에 대한 시라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왜 괴물인가?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특화된 그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상이 얼마나 찐 이공계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찐 이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1933 6월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천칭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70, 아니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가로 열고 나.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 피커링이라고 아시죠? 에드워드 피커링,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수많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이분들이 하늘을 분석하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칭이란 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요. 그 연구해온 사람이 있고 30만 개가 넘는 별들을 헤어놓고 있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분석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뻔뻔하게 2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러니 관심이 대단했던 거네요, 그죠? 또 다른 시에는 이제 보통 기념이라는 시에는 제가 두세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네. 역시 나는 뉴턴이 가르치는 물리학에는 퍽 무지하였다. 물리학에 낙제하는 뇌수에 피가 묻은 것처럼 자그마하다. 나는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할 줄 다 알았더라. 뉴턴이나 공전 뭐 이런 그 낙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서양에서는 정말 그 현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았을까? 이게 언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당시의 그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요, 굉장히 전 세계 뉴스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상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면 시와 무슨 소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모여서 과학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정말 와, 가슴이 정말 띵 하던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시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시의 일부거든요. 3차각 설계도. 점을 찍어서 2차원 행렬, 어레이를 만든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양자역학에 제일 중요한 행렬을 쓴 게 아닐까? 전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 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 역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은 이상이 행렬에 대한 얘기를 어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봤을 거야.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데,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재배치, 재배열을 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인만 이야기할 때 했던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 같지만 원자는 원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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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들의 재배치일 뿐이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다. 방사능 붕괴인가? 방사. 그러니까 원자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원자의 방사능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요. 우와. 알고 하는 걸까? 글쎄요. 이건 약간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누가 그냥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이상이 당시 현대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말 제대로 이해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저 표정은 행복백이에요. 행복백. 네, 지금 네,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의 그 중요한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네요.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그 이제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얼핏 생각하면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고 또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걸까?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러시아 인형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와 가위를 갖고 왔는데 만드시게요. 오. 아, 요렇게 겹치는구나. 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각형 안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쉽진 않은데 일로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네네.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하나를 더 하는 순간은 3차원에서 못 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은 그 시를 통해서 4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조감해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최신 과학 이론을 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사실 상대성 이론은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토픽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해요. 동경에 방문을 1922년인가 방문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일본 사람들이 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일본에 막 돌풍이 일죠.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돌풍이 일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뭐 신촌에 어디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있는 걸 보면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는 공유가 됐을 거고 그 이야기를 아마 이상이 들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주가 막 변하고 아마 그 차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한테 꽂힌 것 같아요. 건축가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모든 기하학은 3차원의 세상이었는데 한 차원을 높여서도 뭔가 기하학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내가 차원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뭐 물리 이런 거 배우고 이럴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3개를 들고 하나의 연필을 더 꽂아보려고 어디다 꽂으면 내가 이 세상 최고 천재가 될 것인가 시도하거든요. 어디다 꽂으면 4차원이 될까.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연필 3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를 더 꽂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좀 더 이해해 보자면 자 여기는 지금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고 자기는 아파요. 그 결핵은 현재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곧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라는 굉장히 좁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경성은 작았잖아요. 작고 사람이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3차원이라는 세계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차원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제됐다고 표현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3차원 세계에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갇혀 있잖아요.
어머 안 됐다. 이 묶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차원을 하나 찾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경성의 공간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나. 바로 그가 이상이었어. 내가 찾던 그가. 저는 김상욱 교수님을 오늘 이렇게 신나하고 즐거워한 진짜 초등학생 김상욱을 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정말 러블리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러블리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논문을 가져와 주셔가지고 논문이 갑자기 되게 읽어보고 싶은 지금 탐을 내고 있는데 논문 재밌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탐이 나요. 탐이 나요? 논문 재밌더라고요. 제가 탐이 잠깐 나요. 봤는데. 자, 2만 원 시작합니다. 패들 드세요. 네. 불면증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불면증. 이런 연구자들은 금방 찾아서 프린트하세요. 네, 무료기 때문에. 무료예요, 다. 열려 있어서. 무료랍니다. 오늘 장사 접읍시다. 이분을 탐구하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괴물 같은 연구자들이 이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구나, 이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구나를 새삼하게 됐네요. 네. 만약에 이상이 조니 김처럼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상은 지금과는 다른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이라는 거, 그게 자기 생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끝없이 다른 차원을 고민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들을 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RM이 있지만 100년 전 우리에게는 PM이 있었죠. 포엣 몬스터. 불타오르는 포엣 몬스터. 준비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그거 잠깐 끄덕끄덕 하더니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이상으로 하고. 예, 이상. 자, 이상. 잘해. 좋았어. 오늘 정석영 작가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또 작품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또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정석영 작가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일지가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것 그 같아요. 작품 속의 캐릭터 중에 네. 가장 애착이 가시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제나 가장 최근 작품 캐릭터를 사랑해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헤어질 결심의 설애였고 기도수 씨 아내 송설아입니다. 중반쯤에는 작은 아씨들의 인주였고 오인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은 새 작품 쓰고 있어서 그 캐릭터를 제일 사랑해요. 새 작품 쓰시고. 저도 소설 중에서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냐면 늘 최근작을 추천합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어요. 정말로 저는 근데 막 올해 초엔 정말 설애가 너무 좋아서 영화가 끝나고 며칠 동안 설애에 대해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중반쯤 되니까 인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이제 김고은 연기가 김고은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더니 나중에 네가 김고은 낳았냐고. 김고은에 대한 조그마한 비판도 참을 수 없고 김고은이 예쁘다고 하면 제일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 당연히 다 선생님들 가장 최근작이신 그 작은 아씨들은 보셨겠죠? 봤어요. 안 보신 거 봤어요. 네, 저는 보려고. 아니, 제가 교수님 드라마를 이렇게 당황하신 거 처음 보는데? 일단 대단하시다. 예. 이렇게 하니까 그 작은 아씨들은 보셨겠죠? 봤어요. 보셨어요? 다 봤어요. 네, 저는 보려고. 이게 우선 그러면 작은 아씨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드라마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우선 생각하시는 고전의 작은 아씨들처럼 세 자매가 나오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자매들이 이 우애와 그런 어떤 의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이고 센 그런 가문에 700억 원을 횡령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사건을 휩쓸리면서 좀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그 뭐랄까 인간들 혹은 캐릭터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캐릭터들을 만들 때 그 캐릭터가 가진 결점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결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가진 결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결점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을 생각하면 이 주인공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결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결점들이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그러면 작품별로 주인공들이 몇 분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결함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작은 아씨들부터 얘기하면 인주는 좀 욕심이 있었죠. 돈 그렇죠. 욕심이. 그래서 인주가 20억을 보고 이 돈을 욕심내잖아요. 만약에 인주가 욕심이 없었으면 이야기는 1부에서 끝나는 거죠. 주인 없는 검은 돈 가지는 것도 도둑질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또 인경이는 좀 무모한 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걔한테 일부러 물리면 어떡해. 안 그러면 우린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이내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난 이 집에서 언니들처럼 사는 것보다 효리는 내서 한여로 살고 싶어. 사실 결점이 없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드라마들도 있죠. 아주 힘이 있는 변호사. 이제 요새 흔히 이제 사이다를 주는 플롯들이 있는데요. 빈센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그런 빈센조 같은 종류의 이렇게 캐릭터. 무적 캐릭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물이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길 때 외부의 사건들에 대항하면서 인물들이 이겨나가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이게 사이다 플롯이 되죠. 근데 저는 제가 쓰는 플롯들에서는 선택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해요, 늘. 그런데 이 선택들은 자기가 가진 결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외부의 사건과 이 사람의 결함이 결합할 때 이야기가 비극적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야기가 더 커져나갈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가진 결함이 이야기에선 좀 필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파인만이 파인만 좋아요, 저. 아까 저희가 그 파인만 이야기할 때에도 똑똑하고 훌륭한 물리학자는 정말 세고 많거든요. 근데 유난히 파인만이 꽂히는 이유도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의미에서는 결점이죠. 물론 본인은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결점들이 있거든요. 뭐 흙수저라든가 아니면 뭐 교양이 없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진정한 저는 매력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점을 보고서 고르신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점들에 사실은 시청자나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결국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결점을 찾는 게 캐릭터를 만들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창작하시는 프로세스에 결함의 설정부터 작업을 하시는지 어떻게 진짜 이거 궁금해요. 창작 과정이 좀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내시는 과정. 저는 약간 인간을 좀 기계 장치처럼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데카르트의 기계론 있잖아요. 우주도 인간도 기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 사람 인간의 목적을 먼저 설정해봐요. 이 캐릭터가 어디로 가는 캐릭터인가? 그 다음엔 동력 장치가 뭔지 생각해봐요. 사람한테 엔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으로 이 인간은 움직이는가? 대체로 이런 동력 장치들이 인간관계, 감정들, 이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들일 때가 많고요. 이제 목적들은 마지막에 성취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면 작은 아씨들에선 700억 이런 식으로 설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작가님들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대본을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는
비주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주얼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많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인물인지 어떤 머릿결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피부 상태가 어떻고 막 이런 걸 듣는데 저는 작업을 하다 미궁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작가도 잘 모르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외모에 대해서 비주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때 저희 의상실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일 헷갈릴 땐 신발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신발이 사실 우리가 특정하기 제일 좋거든요. 직업이 무엇인가. 저는 작은 아씨들의 인주에 걸음걸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걷는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인주는 언제나 당당해 보이려고 애쓰며 걸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부잣집에 간 동생을 데리고 걸어 나올 때 갑자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걷기 시작하죠. 어미닭이 병아리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때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몇 번씩이나 그 집에 들어가야 할 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으며 걸으려고 하는 게 늘 느껴져요. 아, 그때 왠지 짠하네. 그리고 살인자인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도 힘차게 걷죠. 그런 것들은 시나리오에 써있지 않거든요. 배우가 저는 늘 걸음걸이에서부터 목소리 높이에서부터 캐릭터에 접근한다고 느낄 때 그 배우가 소화해낸 건가요? 네, 그렇죠. 배우가 오랜 고심 끝에 만들어낸 걸음걸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뭐랄까 시나리오 작가를 하시면 본인이 상상해놓은 무언가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작가면 그런 상상했을 때 뭔가 이렇게 뭔가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저는 인경이도 사실 제가 생각한 인경이와 좀 달랐어요. 저는 인경이가 좀 차갑고 건조한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본 드라마에서 너무 열정적이고 당차고 아주 패기 넘치는 캐릭터였어요. 뭔가 자기 일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제가 너무 그게 예상 밖이어서 괜찮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경이는 점점 차가워지는 캐릭터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게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애가 진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단단해지는 캐릭터였어요. 저는 그게 배우와 감독님이 만들어낸 캐릭터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연기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과 자기 캐릭터로서 대화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최초 창작자인 작가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이게 이제 생물이 되잖아요. 얘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현장에서 연출하는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이 생물이 어떻게 진화할지 몰라요. 왜냐면 그 생물은 전파를 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써 살아서 막 움직이고 다양하게 변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실은 되게 결점이 많은 그 캐릭터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중에 대중의 사랑을 유독 좀 가장 많이 받은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는 헤어질 결심의 설애인 것 같아요.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설에는 어떤 결함이 있을까요? 설에는 일단은 살인자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설의 결정적인 결함은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설에는 중국에 있을 때 엄마를 죽여야 했어요. 엄마가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했죠. 근데 엄마를 죽일 수 없었지만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엄마가 죽는 걸 돕게 됐어요. 이게 헤어질 수 없는데 자기가 헤어진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설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겪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했던 상황.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에 엄마의 유고를 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단 하나의 헤어짐도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지느니 그대로 박재화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겠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은 헤어질 결심인데 정작 누구와도 헤어지지 못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플롯이 진행이 되고. 근데 사실 저 재밌었던 게 또 한 가지는 이 제목이 이제 헤어질 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남녀의 관계에서 헤어지는 것은 결심할 수가 있죠. 그러게. 근데
이제 만나는 결심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만나기 전에는. 저희 영화에는 거기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전에 그 김영하 작가님이 저한테 추천했던 소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 번을 추천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저한테 정말 정색하고 꼭 보라고 했던 소설이 여러 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밀랑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존재의 가벼움을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꼭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제가 정도가 그 이후에 이제 밀랑 쿤데라의 소설을 거의 다 봤는데 너무 꽂혀서 제가 그 소설을 보면서 느꼈던 그 아주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사랑은 언제나 우연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랑은 그 안에 그 두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짜여진 각본대로 아니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끝없이 그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물리학자가 보기엔 그냥 랜덤 프로세스죠. 그냥 실수거나 우연히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일어난 사건만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우연으로 시작한 사랑에 이것이 필연이라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둔갑을 하죠.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사랑하는 과정이다라는 그걸 끝없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수많은 자연이 그렇거든요. 헤어질 결심은 거기에 좀 잘 맞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쓴 영화 중에 가장 자연에 가깝다라고 느낀 영화였어요. 내가 의도해서 쓴 대사 이런 것들을 비껴나가는 연기들이 너무나 많고 그 장소가 주는 느낌들 그것 때문에 신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마치 제가 결말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결말을 모르고 충격을 받은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던져놓은 걸 시작으로 해서 진화가 돼간 거군요, 스스로. 네, 자기 조직화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관객들도 역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힘 같은 거대한 힘을 느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저한테 결론이 없고 강요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타포들이 저한테 너무 와닿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뭔가 강요하는 게 없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 그러니까 제가 저를 투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혜준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설애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뭔가 저 나름의 결론을 제가 만들면 되는 느낌. 네. 제가 남중근을 처음 이렇게 본 이후로 이렇게 폭주하는 경우가 거침이 없고 막 폭풍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정성현 작가님 지금 이제 아까 뭐 말씀 중에 그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쓰고 있는 캐릭터는 제일 사랑한다. 네. 근데 지금 그 아까 새로운 작품을 하신다고 잠깐 들었거든요. 시작하셨다고. 그 안에 캐릭터는 결함이 무언가요? 그 안에 캐릭터는 자기 자신을 잊고 있는 점일 것 같아요. 저는 첩보 멜로물을 쓰고 있거든요. 첩보 멜로물. 첩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잘 숨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는 이야기. 그게 본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아니, 첩보물의 정석. 알겠어요. 정석. 근데 이제 저희 스파이의 특징이라면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라는 나이의 캐릭터를 이제 처음 다뤄보게 됐는데 그 나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삶을 세우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다시 세우는 삶은 이전까지 살아온 삶에서 잃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 작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제대로 나눠본 것은 처음인데 작가님은 오늘 쭉 방송을 하고 뭐 중간중간에 또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이분이 그런 캐릭터를 만든 게 맞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죠? 뭔가 정형화돼 있지 않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삐딱한. 그죠. 그런 얘기는 네, 맞아요. 좀 삐뚤어져 있죠. 거기서 그냥 끝내실 거예요. 여기서 대화가 그냥 끝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정성현 작가님 얘기? 정성 작가님 뵌 것도 영광이지만 오늘도 뭐 이렇게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이런 속에서 이렇게 배워가고 느끼는다는 게 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선 성덕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네요. 제가 열심히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성현 작가님도 보고 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정성현 작가님 보면서 내 알게 모르게 좀 자극이 많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막 밀도 있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아까 뭐 김영하 선생님도 봤지만 내가 그동안 너무 장르적인 데만 몰두하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고 이 정도 작가님이라면 기분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겠다. 저희 남편 이제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제2의 장항준이 되실 수 있는.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뭐 생각이 나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제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제임스 펠런이라는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난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시키면서. 네,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 과학자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 설치할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라고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1년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내 뇌일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그렇죠.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모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머머머. 이제 전전두 피질 하나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동요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이것이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 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마오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이제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워리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가는 게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 저하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a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장난이었잖아. 더 위험한 거 같은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 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좋아서 난 잘 풀려났어. 평범한 사람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었어. 근데 교수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약을 배달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양로원도 가고 장애인 수용시설 약 배달도 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땐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 애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환경이 거예요.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의무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공감도 2 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울컥해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 뭐냐면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 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 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 5야.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여성은 1%, 남성은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있을 수가 있는 중에서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회는 어떨까 생각해 본 거예요. 본인. 전시회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린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털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부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제거하고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이 아이 맞춤형으로 세상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하면 규범부터. 이 사회에서 어떤 벌을 받게 돼. 이 사회가 어떤 벌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면 얘가 우리 인류에 또 기여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류는 정말 많은 존재를 괴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 뭐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노예, 또 다른 인종,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폄하했던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인류가 이렇게 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괴물들을 인류 안으로 계속해서 편입시키면서 이해해온 역사다. 이렇게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저건 괴물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저분 같은 경우가 그런 노력의 어떤 단초를 보여주신 거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 과학의 힘으로. 과학과 공감 능력이. 괴물 같은 작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이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이렇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약간 둔하고 덩치는 크고 이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약간 요즘은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그냥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에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잉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죽은 개구리에게 막 전기 통하게 하면 막 개구리가 막 깨어나고. 근데 왜 하필 그 전기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하는 전기 충격이거든요. CPR. 그것도 전기 충격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자, 이때가 아까 1818년이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 연도 몇 개 더 얘기해봐요. 너도 연도를 아니 그냥 아무 연도나 말씀하신 다음에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증할 수가 없어. 아니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저는 읽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저는 과학자니까 이 소설이 쓰여질 때쯤 과연 이 메리 셸리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썼을까 이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 실험이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개구리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가하죠. 이렇게 다리가 막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생명의 어떤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전기 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것보다 좀 뒤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물리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지만 전기 현상은 발견된 그 즈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과학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식탁 밑에서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과학은 쇼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과학 쇼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실 과학이 여전히 낭만주의 제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현상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티켓 받아가지고 뭔가 전기를 와장창 가하면서 번개도 치고 손잡으라 그런 다음에 전기 가하면 충격받고 이런 게 당시에는 굉장한 볼거리여서. 그렇지, 신기하지. 박람회 만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 보러 가듯이 과학쇼 같은 것들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보면서 즐겼던 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메리 셸리도 그 모든 지식을 책으로 다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쇼에서 다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금술도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그대로 버려요? 프랑켄슈타인이 도망가요. 버려요.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라권에서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내가 했어? 언제 낳아달라 했어?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낳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낳아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막상 그 괴물 여자를 만들면 괴물 여자가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냐고. 그 얘기. 나는 왜 만들었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소설이나 그냥 과학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쓴 그 진짜 원전을 보시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과학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리스 고전부터 당대 문학 작품까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18살짜리 소녀가 독학으로 사람이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나? 그 메리 셸리가 결혼한 그 퍼시 비시 셸리도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실험 같은 거 좋아하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면서 또 낭만,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낭만하면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굉장히 인생을 극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인생 자체도 막 험난하게 살았어요. 바이런 그래서 그리스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요. 36살에 죽고요. 낭만주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명이 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퍼시 비시 셸리도 바이런하고 같이 묵고 있다가 이게 이 메리 셸리가 그 해에도 아이를 하나를 잃었을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또 어려서 잃고 또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이런 와중에 남편이 바이런하고 같이 배 타고 어딜 가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남편은 한 열흘 후에 이제 시체로 발견되고 그 죽었을 때 남편 나이가 한 29? 그러니까 메리 셸리는 삶에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고 일단 뭐 천재이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데 너무 인생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아이를 넷을 잃고 2살 배기 아이 하나 아들 하나를 겨우 건졌는데 남편은 배 타고 나갔다가 죽고 그랬을 때가 24살이에요. 메리 셸리가. 그리고 이미 프랑켄슈타인은 출간했고 뭐 이미 유명해지고 있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가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아서 쓴 소설, 살면서 쓴 소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 20살에 이제 출간을 했죠. 18살에 쓰기 시작해서 20살에 출간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 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회자됐는데 되게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없던 이야기, 완전히 새로운 지금 들어도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고 사실 흥미진진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소설의 원형이에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자기 소설로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연극이 또 데이트예요. 근데 그 연극에서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그런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막 달린 거예요? 네, 사람들은 소설보다는 실제 눈으로 본 걸 훨씬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저작권료 같은 게 없었기 그게 때문에 제일 궁금해요. 메리 셸리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인세를 좀 받았나. 못 받았고 뭐 그냥 자기 연극이 된다니까 좋아하고 옛날에 그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도 극작가였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제작자이기도 했거든요. 자기가 써서 자기 극장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입장권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게 누가 베끼는 거예요, 자꾸. 로미오와 줄리엣 이러면은 현실적이다. 한 달쯤 뒤에 보면 옆에 극장에서도 비슷한 이름의 로미오와 줄리엣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대본을 주지 않았대요. 배우들 보고 자기 라인만 준 거예요. 너 햄릿이지 이번에? 그러면 자 이거 주고 외우고 다시 대본 이리 줘.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때 상연된 그 날짜의 공연에 롤페이퍼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롤이라는 생긴 거예요. 그 롤페이퍼 똥을 마른 것을 하나씩 주니까 그걸 받아 자기 배역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지금은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거구나. 역할을 주는 게 그걸 주는 거였군요. 자기 것만 줬다는 거예요. 혹시 언어학자 같으세요 가끔? 아니 한 번씩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써줬을 거야. 그런 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유명한 작가잖아. 아버지가 써줬나 보네. 근데 메리 셸리가 영리하게 그 책을 아버지에게 헌정했어요. 아버지 써준 게 아니야. 뭐뭐뭐뭐의 저자 윌리엄 고드윈에게 했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쓰고 자기한테 헌정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은 남편이 써줬다. 남편이 유명한 시인이고 또 에세이도 많이 썼기 때문에 남편이 써줬나 보네라고 그리고 오해를 이 많이 젊은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대단한 소설을 쓸 리가 없다. 그 기존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 보자면 2018년에 이제 이게 출간 200주년 큰 행사가 있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이걸 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축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잡지에서는 특집으로 다룬 적도 있어요.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 메리 셸리는 왜 이런 소설을 그때 썼을까?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네바 호수에서 떠들다가 위력력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괴물과 뭐 전기 충격으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메리 셀리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제 이걸 알려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메리 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당시 메리 셀리는 그 노예 해방론자였대요. 그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이 노예 문제에서 메리 셀리가 던진 질문은 해방된 노예들이 인간인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당시로서는 분명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가축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였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살 수 있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이고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종해방 문제를 다루면서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시대는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17,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17, 18세기에 유럽으로 흑인들이 들어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고 그래서 메리 셸리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신문 같은 데서는 자 프랑켄슈타인 봐라. 노예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반대로 거꾸로 이용당하는 거군요. 또 이용돼서 저거 봐라 주인을 못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어줬더니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주면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걸 봐도 흑인들의 그 시체적인 능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들은 몸이 크고 운동을 잘하고 힘이 세고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네요. 몸이 크고 힘이 세고. 위협적이고 이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셸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어쩌면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네. 괴물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 그걸 이제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간의 마음 속에 굉장히 어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미래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현대에 올수록 마음을 드러내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유통될지 모르고. 내가 진짜 마음을 내보였는데. 맞아. 약점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괴물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이라던가 또는 어떤 성격의 그걸 과장해서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도대체 나를 세상에 왜 내보냈냐고 울부짖을 때 왜 나를 왜 만들었냐고 울부짖을 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승인받는 느낌이거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고 이게 또 문학 작품이라면 내가 괴물이 아닌 거죠. 우리가 특히 사춘기 때는 이 얘기를 다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할 수도 없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 호밀밭에 파수꾼 보니까 더 이상한 놈이 있네 여기. 그런 괴물들을 저는 문학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발견하면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괴물이 아니구나. 나는 정상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호 교수님은 오늘 이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메리 셀리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 이어지는 전체의 맥락에서 참 괴물에 대한 정의를 같이 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나중에 제 얘기 때 괴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 하고 너무 스무스하시네요. 프랑켄슈타인을 그때 좀 언급을 해야겠다. 그래요? 거절하셨어. 오늘 이야기 안에 있습니까? 이어서 가면 안 되니까 스포일러가 기대를